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 설명한 내용은 하중입니다. 로드. 1장, 2장, 3장은 사실 합성형과는 별 상관이 없고 아시토 엘랄레프드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합성형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합성형 설계에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중에는 합성 전사중과 합성 후사중이 있죠. 합성 전사중은 바닥판 콘크리트가 없거나 바닥판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상태의 사중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강제자중과 바닥판 자중이죠. 강제를 먼저 설치하고 그 위에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를 붓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는 하중에 저항할 수 없고 오직 강제에 대한 하중만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합성 전사중입니다. 합성 전사중. 다음에 합성 후사중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은 다음에 작용한 사중이죠. 대표적인 것이 난간이나 아스팔트 포장, 다음에 첨가물 같은 것들은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설치하게 되죠. 합성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단면의 특성. 여기서 말하는 단면의 특성은 해석할 때가 아니고 단면을 설계할 때예요. 즉 단면의 응력을 구할 때, 주어진 모멘트로 단면의 응력을 구할 때 우리가 단면의 그 특성이 필요한데, 단면 특성은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강제만해. 즉 합성 전사중은 당연히 강제만을 가지고선 단면 능력을 구해야죠. 다음에 합성 후 사중도 숏텀과 롱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복잡한 개념인데, 콘크리트가 타설된 다음에 시간이 장기간 흘러가면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게 되죠. 근데 그걸 이렇게 완전히 굳기 전까지는 크리프 때문에 추가적인 처짐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추가적인 처짐, 크리프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처짐을 고려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아시토에서는 단면의 특성치를 감소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따라서 장기하중, 즉 롱텀에 대해서는 단면의 그 콘크리트하고 강제의 탄성 계수비 N 대신 3N을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장기 사중에 대해서는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가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콘크리트의 유효폭을 갖다가 3분의 1로 고려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어요. 근데 콘크리트의 유효폭,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비가 3N이다. 즉, 그 크리프에 의한 추가적인 처짐을 고려하는 것은 정모멘트의 경우, 콘크리트가 압축을 받을 때고, 콘크리트가 인장을 받을 때, 그 부모멘트 쪽에는 사실 그것이 상관이 없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부모멘트 쪽에는 장기 단면과 단기 단면의 구분이 없고 똑같이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많은 그 엔지니어들이 안전측으로 장기 하중에 대해서는 부모멘트인 경우도 바닥판 3분의 1에 대한 철근만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겠어요. 지금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일단 중요한 것은 사하중은
합성 전 사하중과 합성 후 사하중이 있다. 다음에 단면 특성은 장기 단면과 단기 단면이 있다. 장기 단면과 단기 단면이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환화중이죠. 사실 환화중은 시방서가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 교통량이 바뀌거나 뭐 어떤 그 차량이 바뀌는 거죠. 근데 옛날 시방서에 의한 옛날 시방서에서 정의된 환화중이 현대에 와서 계측을 많이 해보니까 실제 환화중에 의한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 극단적인 경우지만 전단의 경우 같으면은 실제로 발생하는 전단력이 옛날 시방서도 구한 전단력보다 1.7배 정도가 되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따라서 시방서가 바뀐다고 하중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LR 래플리도 시방서가 변경되면서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던 하중을 바꾸자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LR 래플리도 바뀌면서 환하중이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별히 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 예외의 조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바와 같이 옛날 시방서의 하중 HS2044 트럭 하중이 현대 많은 하중력을 갖다가 대표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어요. 따라서 시방서가 바뀌면서 하중을 증가시켰습니다. 현재 환화중에서도 그 강도 상태와 그 사용 상태에 대한 그 환화중은 이렇게 네 가지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토 3, 6, 1, 3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설계 트럭과 설계 차선 하중의 조합, 두 번째가 설계 텐덤과 설계 차선의 조합, 다음에 부모멘트 구간, 즉 그 교각 근처의 모멘트와 중간 교각의 반력의 경우에는 두 개의 트럭과 차선 하중의 0.9배. 근데 여기서 이 트럭 하중과 이 트럭 하중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추가돼서 두 개의 텐덤과 역시 차선 하중,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교각 근처의 모멘트와 내부 그 교각의 반력의 경우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것을 다음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하중, 예를 들어서 이 트럭 하중이나 이 레인 하중은 실제 트럭이 아니에요. 실제에 저러한 트럭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러한 하중 모델로 계산해서 구한 모멘트와 전단력이 실제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최대 모멘트나 최대 전단력과 같다는 거예요. 즉 결과치가 같은 단면력을 유발시키는 공칭 하중입니다. 노셔널. 실제 하중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차량 한 대가 제어되는 폭은 10피트입니다. 약 3m 정도 되죠. 차선폭은 12m예요. 3.6m. 근데 차량 한 대가 실제로 점유하는 폭은 3m. 그리고 설계할 때 바퀴가 그 최외측에서 방호벽에서 2피트, 약 60cm 떨어진 곳까지만 바퀴가 갈 수 있습니다. 더 바깥쪽으로는 바퀴 하중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다음에 이것은 MPF, Multiple Presence Factor라고 하죠.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 강도 설계 상태, 강도 한계 상태 등등은 2차선 제하 시에 대해서 모든 연구된 거예요. 근데 2차선일 경우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인데 차선이 3차선이나 4차선 이상으로 증가하면은 그렇게 무거운 하중이 동시에 3대나 넉 대 이상이 동시에 제어될 확률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는 환하중에서 발생하는 담력을 갖다가 0.85만 취하든가 아니면 0.65만 취합니다. 반대로 차량이 한 대만 달랑 제어할 때는 그 값을 갖다가 20% 할증시켜서 1.2배를 고려합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어요. 단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atigue, 피로에 대해서는 차선 하나만 고려하는데 이 경우에는 1.1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역시 색깔리죠. 옛날 시방서에서는 한 차선과 두 차선은 100%, 세 차선은 0.9, 네 차선 이상은 0.75를 적용했어요. 즉 LR 레프트와는 다소 다르죠. 또 한번 반복하면은 LR 레프트는 차선이 하나일 때는 120%, 차선이 세 개일 때는 85%, 차선이 네 개가 넘어가면은 65%를 갖다 고려합니다. 이것은 옛날 시방서예요. 뭐 지금은 이제 그 유효폭의 개념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이제 유효폭 개념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었는데 유효폭은 단면의 응력을 구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단면력을 구할 때 즉 그 우리가 주어진 하중에 대해서 단면력을 계산할 때 쓰는 단면의 강성을 구할 때는 유효폭에 대한 개념을 쓰지 않고 그 바닥판의 전폭을 다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모멘트나 부모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즉, 그 교각 근처 바닥판에 텐션이 작용하는 경우도 바닥판이 유효하다고 가정해서 모든 단면력을 구합니다. 다음은 정모멘트를 구하는 환화중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정모멘트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더 큰 경우를 갖다 사용합니다. 즉 앞바퀴가 8킵, 이건 앞바퀴가 아니라 바퀴 그 두 개죠. 그러니까 이 축, 영어로 이제 그 X이라고 하는데 이 축하중 앞바퀴 축이 8킵이고 뒷바퀴 두 개가 32킵. 다음에 앞바퀴와 첫 뒷바퀴 사이 거리가 14피트.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그 거리는 14피트에서 30피트 사이로 마음대로 변화하는데 가장 큰 정모멘트가 나오도록 변화시킵니다. 이 하중에 충격 계수를 곱한 것과 차선 하중 0.64 킵스 퍼 피트를 더한 것이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는 그 디자인 텐덤이라고 해가지고 축과 축 사이 거리가 4피트이고 각 축의 하중이 25 킵스인 하중에다가 충격 하중을 곱하고 여기다가 역시 차선 하중을 더한 것, 이 둘 중에 큰 값이에요. 역시 상당히 복잡하죠. 다음에는 부모멘트, 교각 근처의 부모멘트와 중간 그 교각에서의 반력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 환화중이에요. 여기서 그 교각 근처라고 하는 것은
시방서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말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 교량 전체에 그 균일한 분포 하중을 작용시켰을 때 부모멘트가 발생한 구간이나 아니면은 사중에 의해서 부모멘트가 발생한 구간 양쪽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하여튼 시방서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그렇게 해서 부모멘트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화중이 있습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정모멘트가 똑같아요. 여기다가 추가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케이스 3은 트럭 2대, 단 앞바퀴의 맨 뒤축과 뒤의 트럭의 맨 앞의 축의 거리가 최소 50피트. 그리고 두 번째 바퀴와 세 번째 바퀴 사이의 거리가 14에서 30이 아니고 14도 고정된 경우 이 두 개의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그 경우에 90%와 차선 하중의 90%를 합한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것이 케이스 3이고 케이스 4도 케이스 4는 그 디자인 텐덤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텐덤의 뒤축과 뒤에 텐덤의 앞축 사이의 거리가 26에서 40피트 사이로 변동되면서 가장 큰 부모멘트가 발생하는 값과 역시 똑같은 0.64 킵/피트의 레인 하중을 합한 것. 이 네 가지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으로 부모멘트 구간의 화하중 부모멘트와 내부 교각의 반력을 구합니다. 여기서 내부 지점에서의 전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보통 전단력은 그냥 정모멘트를 구하는 화하중의 구한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에 퍼티규죠. 피로하중.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로하중은 무조건 한 차선이에요. 차선 하나만 고려하고 차선이 하나이면서 멀티플 팩터 1.2는 곱하지 않습니다. 피로하중은 그 트럭 하중과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두 번째 바퀴와 세 번째 바퀴의 사이가 14에서 30피트도 아니고 14피트도 아니고 30피트로 고정됩니다. 역시 색깔리죠. 그리고 여기다가 충격을 곱하는데 뒤에서 설명했지만 여기서 곱하는 충격과 앞에서 정모멘트, 부모멘트를 구하는 충격이 서로 다릅니다. 역시 또 색깔리죠. 다음은 옵션이지만 처짐을 구할 때의 화나중. 이 또 달라요. LRFD에서는 트럭 하중의 충격을 곱한 것과 트럭 하중의 25%의 차선 아니 트럭 하중의 25%의 충격을 곱한 것과 차선 하중의 합 둘 중에 큰 값을 쓰게 되어 있어요. 옛날 시방서에서는 트럭 하중과 차선 하중 중에 큰 거를 갖다가 구했죠. 이것도 역시 색깔려요. 즉 LRFD에 의한 옵션 조항인 처짐을 체크할 때는 트럭 하중 한 대, 두 번째 바퀴와 세 번째 바퀴는 14부터 30 중에서 가장 불리한 경우죠. 또는 이 트럭 하중의 25% 여기다가 충격을 곱한 것과 차선 하중을 더한 것 둘 중에 큰 값이에요. 충격 하중입니다. 충격은 디자인 트럭과 텐덤에만 고려하고 차선 하중, 레인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근본이 강의는 포함이 안 되는데 이게 뭐죠? 그 원심 하중과 제동 하중에 대해서는 역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네요. 차선 하중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보도 하중도 역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충격은 덱 조인트, 신축 이음은 모든 한계 상태, 사용 한계 상태, 강도 한계 상태, 피도 한계 상태, 극한 한계 상태 모두에 대해서 75%, 즉 화나중에 1.75배를 고려하고 피로 한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덱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피로 한계 상태에서는 15%, 나머지는 33%를 갖다 고려합니다. 하지만 충격은 옹벽과 전체가 땅속에 묻혀있는 푸틴 같은 경우에서는 충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옛날 시방서에서는 충격의 최대값이 30%, 즉 0.3이었고 충격이 지간의 함수였어요. 따라서 장경간의 경우에는 L이 커지니까 I가 상당히 작아지죠. 그래서 시방서가 바뀌면서 화중 자체만 증가된 것이 아니고 충격 개수도 같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방서가 바뀌면서 하중 자체, 특히 화나중은 하중도 증가되고 충격도 같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 많이 하여튼 헷갈리실 텐데 저 역시 처음에는 엄청 하여튼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하여튼 헷갈리고 읽어도 헷갈리는데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예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예제를 갖다 통하면 더욱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